안녕하십니까. 정동회계법인 정산본부장 맡고 있는 최정길 본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산업무 증빙서류 샘플의 그 파트 2입니다. 지난번 시간 때 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 재료비에 대한 증빙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샘플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파트 2는 연구 활동비하고 연구 수당에 대한 증빙들을 여러분들한테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증빙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회계법인에서 상시 점검을 할 때 미흡사항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역시 증빙 미비로 인한 미흡사항이 가장 많이 나오고, 더불어서 연구기관들 입장에서는 증빙 리스트를 보면 이름은 알겠다. 이름을 알겠는데 우리 내부적으로 그러한 서식을 갖추고 있지 않는 연구기관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양식으로 이런 증빙을 갖춰서 증빙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가 많은 기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각 세목별로, 각 항목별로 어떠어떠한 증빙이 필요한데, 그러한 증빙들의 샘플 위주로, 작성 방법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연구 활동비이기 때문에 연구 활동비 중에 첫 번째, 증빙 그 세세목인 전문가 활용비를 말씀드릴 건데요. 모든 증빙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혁신법 매뉴얼에는 좀 빠져 있는 경우인데, 연구 책임자 발의에 의한 내부 결재 문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그 내부 결재 문서는 품위서가 될 수도 있고, 결의서가 될 수도 있고, 각 연구기관들의 내부적으로 사용하시는, 각 연구기관들이 비영리이든 영리이든 간에 어떤 비용을 집행함에 있어서 결제 라인이 있을 겁니다. 그 결제 양식이 있을 거고, 그 양식에 자유롭게 각 기관별로 사용하는 양식으로 내부 결제 문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후에 증빙을 얘기할 때 뭐 내부 결제 문서를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내부 결제 문서는 필수 증빙이고, 그 내부 결제 문서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보게 되면 인건비를 제외한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그리고 뭐 연구활동비, 뭐 연구수당 등 나머지 세목들에 대해서는 연구 책임자의 발의에 의해서 연구비가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비를 집행할 때 내부 결제 문서에 연구 책임자분이 결제를 하는 그 결제 칸이 꼭 있어야 돼요. 실무적으로 경험한 바로 말씀드리면 뭐 담당자 직급에 따라서 뭐 대리, 과장, 차장, 그다음에 뭐 부장, 팀장, 이사님, 그다음에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결제 라인이 쭉 이어지는 거를 많이 봤는데, 연구 책임자 결제가 없는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연구비 집행이 연구 책임자의 발의 등 연구 책임자의 핸들링 하에서 연구비가 집행이 됐는지 합리적 의심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내부 결제 문서에 연구 책임자 또는 연구 책임자 아니면 연구기관이나 연구 책임자로부터 유인받은 자, 연구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유인받은 자까지도 혁신법 규정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결제라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증빙은 기본적으로 역시 뭐 내부 결제 문서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인적 사항을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해당 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전문가인지 아니면 뭐 다른 전문가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에 대한 인적 사항인데, 이 인적 사항은 보편적으로 그 전문가의 이력서로 가름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했으면 어떤 활용 내역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거를 보통 칭하는 용어가 전문가 자문 확인서, 그 다음에 이체,
전문가한테 대금이 이 연구비가 이체가 됐는지, 뭐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으로 원천 징수가 됐는지 이런 내용인데, 원천 징수의 방법은 기타 소득 또는 사업 소득입니다. 뭐 기타 소득으로만 해라, 사업 소득으로만 해라, 이거는 세법의 영역이다 보니까 계속적 반복적으로 만약에 전문가 활동을 했다 그러면 사업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안 그러면은 비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고 일시적으로 활동을 했다 그러면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하는 이런 서류들이 적격 증빙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적격 증빙에 대한 샘플을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전문가 이력서는 너무 개인정보 보호가 많아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가 활용 내역서라는 어떤 기관이 저희한테 제시한 샘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분이며, 이 과제는 어떤 과제에 전문가를 활용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제와의 관련성입니다. 이 과제와의 관련성을 이 샘플에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퍼센테이지로 꼭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 기관에서는 나름대로 좀 보다 보다 신뢰성 있게 전문가 활용 내역서를 관리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까지 기재를 하고, 중요한 건 상세 내역입니다. 이 상세 내역이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가한테 어떠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자문을 받았다. 그래서 이 자문 내용이 해당 과제와 어떠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이건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전문가 활용 내역서 하니까 어떤 기관에서는 전문가에게 친절한 자문을 받음, 뭐 이렇게 내용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가한테 무슨 자문을 받았는지, 그리고 해당 과제와 어떤 연관성 있는 자문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디테일한 자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 사용처, 지급처, 사용 금액이 나오겠죠. 근데 이 사용 금액은 전문가 활용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전문가 활용비에 대해서는 규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연구기관의 자치 규정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연구기관 자치 규정도 사용하시고, 우측에 보여지는 게 이제 기타 수당 지급 청구서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 기관에서는 기타 소득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를 한다, 이런 서류가 증빙으로 갖춰져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입니다. 예, 연구개발 서비스 연구활동비 중에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중에 기술 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라는 게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인데, 그 중에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에 대한 증빙입니다. 혁신법 매뉴얼에 열거된 거는 내부 결제 문서, 뭐 카드로 지급했으면 카드 매출 전표. 이 카드라는 거는 연구비 카드 증빙을 의미하는 거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계좌이체 증명. 계좌이체를 했다는 얘기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얘기일 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에서는 역시 연구개발 서비스 결과서가 되게 중요하겠죠. 어떤 연구개발 서비스를 위해서 외주 용역을 줬느냐. 그러니까 어떤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외주 컨설팅 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인데요. 따라서 이 연구개발 서비스 결과서를 봐야지만 이 활용비가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모든 증빙을 다 갖췄다고 해도 이 연구개발 서비스 결과서가 없으면, 이 연구활동비는 직접비라는 비목 안에 있는 세목이거든요. 따라서 직접비의 정의에 충족돼야 되는데, 그 정의가 해당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입니다. 따라서 이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가 직접비 정의에 충족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서비스 결과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번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기관은 이것도 샘플입니다. 어떤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을 하면서 어떤 기관한테 시험 분석을 의뢰한 샘플입니다. 시험 분석도 연구개발 서비스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만약에 시험 분석을 의뢰했다면 우측에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거래 명세서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공동 실습관이나 어떤 공동 시험 분석하는 곳에다가 의뢰를 했으면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될 겁니다. 따라서 거래 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결과서가 있어야 되겠죠.
이 시험 분석을 의뢰를 했는데 결과서가 없다? 그러면 인정될 수 없고 사진까지 첨부돼 있으면 아주 좋은 그 결과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샘플로 괜찮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 꼭 이런 양식을 갖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거래 내용이 뭐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샘플을 이렇게 많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를 집행하는 케이스가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정형화된 샘플 하나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혼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샘플을 좀 여러 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외국과의 거래를 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를 외국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전문기관에 받을 수 있을 때 이런 인보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외화 송금이나 외화 거래 계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송금이 됐다. 환율은 얼마가 적용이 됐다. 이러한 것들이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과물은 꼭 있어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회의비입니다. 회의비도 당연히 뭐 내부 결제 문서, 그다음에 1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의록 아니면 그 내부 결제 문서에 회의 장소, 일시, 회의 내용, 참석자 등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회의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는 회의록 또는 내부 결제 문서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근데 10만 원에 따라 갖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내부 결제 문서로 가름을 하고 1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회의록으로 하는데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의 회의록에 서명 날인이 필수 항목이었다 보니까 구분을 했는데 이 서명 날인이 필수 항목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예,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 날인이 필수 항목이 아니다 보니까 내부 결제 문서와 회의록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회의비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카드 전표가 많겠죠. 당연히 다과비 식대로 많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카드 전표, 연구비 카드 전표가 될 것이고 혹시 뭐 세미나장을 임차하거나 하면서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전자세금 계산서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회의록이 작성이 됩니다. 회의록에는 과제번호, 연구기관, 주관기관이 어떠하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회의 일시, 그 다음에 회의 시간, 장소, 그 다음에 회의 내용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참석자 명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부 기관 소속돼 있는 외부자가 있는 회의비만 인정이 되는지라 외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봐야 됩니다.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회의 안건에 보통 연구기관이 회의비를 집행할 때 한 건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일자가 다르죠. 여러 건의 회의를 집행을 합니다. 근데 회의록을 보게 되면 회의 안건을 카피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적격한 회의록이라고 간주될 수가 없고요. 매번 회의 내용이 같다? 그런 경우는 사유를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예, 왜 이런 회의 내용이 같을 수 있는지. 더불어서 참석자 명단에 누구누구 왜 몇 명, 이것도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부 기관에서 누가 왔는지, 프리랜서가 왔는지, 아니면 어디 기관 소속돼 있는지 누가 와서 외부 참여자가 있는지 이걸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누구누구 왜 몇 명, 이것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사용 내역서는 필수 증빙은 아닌데 카드 전표로 가름이 됩니다. 근데 이 기관처럼 카드 사용 내역서를 별도로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외 출장비입니다. 국내외 출장비는 증빙 갖출 게 되게 많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출장 신청서 또는 품위서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일비, 식비,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만약에 지급한다. 모든 게 만약에 실비로 지급한다 그러면 내부 여부 규정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꼭 필수 증빙은 아니겠으나 만약에 일비, 식비, 숙박비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지급 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부 여비 규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전표 또는 뭐 세금 계산서 이러한 것들이 필수 증빙일 텐데 국내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 결과 보고서가 필수 증빙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외 출장인 경우에는 필수 증빙이 추가됩니다. 출장 결과 보고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출장 기간 동안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해당 과제와 연관돼서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일정표 비슷한 식으로 작성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입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샘플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왼쪽에 보는 것처럼 국내 신청서라고 해서 어떠어떠한 기관이 저희한테 보내준 자료를 샘플로 본 건데요. 신청서에 이 기관은 신청서를 되게 디테일하게 잘 쓴 기관입니다. 연구 책임자 이름까지 들어가 있고요. 지원기관, 연구기관, 과제명. 근데 연구기관하고 연구 과제명, 그 다음에 출장자 이름, 그 다음에 출장 기간, 그 다음에 출장 목적은 모든 출장 신청서의 양식이 달라도 꼭 필수 증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어떤 과제에 무슨 목적으로 누가 어느 기간 동안 출장을 갔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따라서 출장 품위서에 그냥 출장자 누구누구 이렇게 써놓고 출장 목적, 업무 출장, 출장지, 거래처 이렇게 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업무인데 그게 사적인 목적인지 연구 과제와 관련된 목적인지 디테일하게 써줘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출장지가 어딘지도 구체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왜? 왜냐면 예를 들어서 주유비 같은 경우에 거리도 산출해야 되거든요. 왕복 거리를 산출해야 되는데 출장지가 그냥 거래처 이런 식으로 기재가 돼 있으면 출장 신청서에 기재가 돼 있으면 연구과제와 연관된 출장인지 아니면 연구기관의 사적 목적으로 가는 출장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소명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일비, 식비, 숙박비가 정액으로 가면 여비 규정을 별도로 첨부하시면 될 것 같고 실비 같은 경우는 각 증빙이 다 1대1로 매칭되게 증빙을 갖추면 되는 겁니다. 뭐 이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여지면 여비까지 그 주유비까지 왕복 거리수 그래서 한국석유공사에서 나오는 오피넷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피넷에서 나온 차량별로 리터당 단가를 적용해서 왕복 거리에 맞는 주유가 됐는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장 신청서에 이게 만약에 기재가 안 되고 출장비 산출 내역서에 기재가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출장비 산출 내역서는 뭐 이 기관 같은 경우는 출장 신청서와 여비 상세 내역서를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덜어는 출장 신청서를 별도로 하고 여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하는 경우 있는데 여비 산출 내역서에는 구체적으로 여비가 어떻게 산출됐다는 게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로 보여지는 이 샘플은 뭐냐면 출장 보고서입니다. 출장을 갔다 와서 어떠어떠한 행동을 했다라는 걸 보고를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외 출장인 경우에는 이 출장 결과 보고서가 필수 증빙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국외 출장을 다녀오실 때는 이 보여지는 샘플처럼 어떤 목적으로 뭐 국내 출장과 품위는 똑같겠죠. 근데 출장 내역에 국외 출장에 거의 일정표가 다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샘플에 보여지는 거는 지금 뭐냐면 학술대를 가기 위한 출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증빙이 오른쪽 세 번째가 뭐냐면 학술대에 참석 확인증입니다. 학술대에 누가 학술대에 참석을 확인했다.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자 8월 2022년 8월 22일 날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출장 기간을 보면 2022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4박 5일간 제주도에 있는 제주 컨벤션 센터에 출장을 갔는데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되는 증빙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다음은 이제 출장 계획 승인 요청서와 지출 결의서를 다른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잘 돼 있는 꼭 그런 양식을 꼭 갖춰야 되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출장을 무슨, 언제 동안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디로 왜 갔는지를 알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출장 계획 승인 요청서도 되고 출장 품의서도 되고 양식은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라는 거는 결국에 출장 어떠어떠한 산출 내역서에 의해서 여비가 이렇게 이렇게 지출이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 있고 여비 산출 내역서로도 가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계좌이체 확인증은 뭐냐면 출장자한테 일비, 식비,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을 해요. 그런데 보통 거래처를 지급처를 보면은 연구기관 명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상시 점검할 때 보면 시스템으로 확인되면 연구기관 명으로 돼만 딱 돼 있으면 과연 이 일비, 식비, 숙박비 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출장자에게 지급이 됐는지를 봐야 됩니다. 연구기관으로 이체가 되고 연구기관에서 지급이 안 되면 이 출장비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장자한테 지급된 걸 확인하기 위한 계좌이체 확인증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만약에 일비, 식비,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우리 내부의 여비 규정에 의하면 모든 출장비는 그냥 실비로 한다. 그러면 계좌이체는 필요 없고 연구비 카드 전표가 중요한 증빙에 해당이 되겠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이고, 자, 국외 출장인 경우에 이렇게 이티켓 확인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티켓 확인증의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출장 기간에 과연 티켓팅이 돼서 도착지가 출장 품위서나 출장 계획서에 기재된 바대로 도착지가 일치되느냐, 날짜가 일치되느냐, 아니면 그 출장자가 일치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더불어서 이 티켓팅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비즈니스석에 해당되는 사람이 과연 비즈니스석을 끄는 거냐, 아니면 일반석으로 끊어야 되는 직급이 비즈니스석을 끊었냐, 이것까지도 확인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 이티켓 확인증이 필요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국외 출장인 경우에 출장 결과 보고서의 양식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블라인딩 처리를 한 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출장 기간 동안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이 출장 결과란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출장 결과란에 상당히 디테일한 출장 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구활동비 중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보통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그 외국이나 어떤 기관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 이 라이센스를 우리 연구개발 과제에 활용하고자 할 때 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빌려오면서 집행하는 금액이 소프트웨어 활용비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활용비 같은 경우도 내부 결제 문서로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구매 의뢰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활용비엔 라이센스다 보니까 계약 기간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계약서 또는 계약 기간이 확인될 수 있는, 가름할 수 있는 서류, 이러한 것들이 적격 증빙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당 소프트웨어가 우리 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거는 활용 내역에 대한 캡처 화면이 되게 좋습니다. 이 연관성을 입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과제를 하고 있는데 전혀 무관한 소프트웨어 활용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제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캡처 화면, 이러한 것들이 적격 증빙 서류인데요. 샘플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구매 요청 품위서에 이 어떠어떠한 소프트웨어를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떠어떠한 거다, 해당 과제와의 연관성이 어떻게 있다라는 걸 자세히 기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품위서에 거래 명세서는 어떠어떤 내역을 거래했다라는 걸 입증하면 될 것이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견적서, 그 다음에 뭐 거래 명세서예요. 이것도 거래 명세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리기관에 해당이 되는, 그 영리기관인 경우에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중에 연구실 운영비를 쓸 수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운영 프로그램에 쓰는 소프트웨어 활용 프로그램입니다. MS 오피스나 이런 것들을 쓰는, 지금 기재되어 있죠. 3차 한글과 컴퓨터 소프트웨어, MS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사무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자 할 때는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별지서식 5호인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안에 기재가 되어 있었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 그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 활동비의 라이센스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활용비 같은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안에 기재가 안 돼 있어도 인정이 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한글 소프트웨어나
MS 소프트웨어처럼 운영 프로그램인 경우에 연구실 운영비에 들어가는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에 해당되는 경우의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안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 불인정 처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 이게 관련 증빙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영리기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연구실 운영비를 그냥 같이 동시에 안내를 좀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이런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영리기관처럼 별지 서식으로 관리하지 않죠. 대신 비영리기관에서는 구매 의뢰서에 해당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자세하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이 해당 과제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비나 연구환경 유지비 이런 거를 쓸 때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이걸 연구실 운영비라고 하는데,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구매 의뢰서에다가 가급적이면 연구개발 계획서를 캡처해가지고 연구개발 계획서에 이러이러한 활동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거를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구매 의뢰서에 해당 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안으로 가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예.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비인데, 이 클라우딩 서비스라는 거는 참여 연구원들끼리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해서 외부에서도 공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 간, 즉 수행기관 간의 연구 자료를 공유하기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비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증빙도 역시 기본적으로 내부 결제 문서 등은 있어야 되고, 이 클라우딩 서비스 활용을 만약 계약을 했으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어떤 클라우딩을 썼는지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이 있어야 되고, 맨 마지막으로는 이 클라우딩 서비스가 우리 과제와 어떻게 연관되어서 활용되는지에 대한 캡처 화면, 예, 그게 중요하겠죠. 예. 연구활동비는 결과물에 대한 증빙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결과물이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명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물에 대한 증빙으로서 해당 과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서 지금 이렇게 AWS라는 클라우딩 서비스를 외국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어떠어떠한 내용에 얼마를 제공했고 어떤 기간 동안 구체적인 청구서를 이런 식으로 증빙으로 올리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내역서를 올리던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자 지금 보게 되면 과제 관련 내용이 되어 있죠. 사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다?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이 최근에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을 해요. 아마존 웹 서비스를 위해서 광역버스 전산망 연결을 위한 VPN 연결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원하지 않아서 AWS로 서비스를 전환해서 사용합니다. 라고 이런 내역서를 기재하면서 과제 관련 내용을 기재했어요. 수집 데이터 정보 뭐 이런 식으로 과제와의 연관성을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고 더불어서 추가적인 건 이게 활용되고 있다라는 캡처 화면을 증빙으로써 더 구비를 하면 아주 좋은 증빙 관리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 지출 결의서도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하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연구활동비 중에 연구 지원 인력비 중에 많이 쓰는 게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죠. 연구 지원 인력비는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뭐 국내외 교육 훈련비, 그 다음에 야근 식대 이런 걸로 많이 쓰는데, 국내 교육 훈련비 같은 경우는 뭐 내부 결제문서 기본이고 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비 수납 영수증 뭐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 수료증입니다. 누가 교육을 수료했는지, 교육 훈련을 참여 연구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여 연구원이 해당 교육을 수료했고 그 교육이 해당 과제와 연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 수료증이 필수 증빙에 해당이 되는데, 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주최하는 기관에서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한 서류이고요. 학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회 같은 경우에는 학회 등록비, 학회 참가증, 그 다음에 해당 학회에 대한 예를 들어 브로셔 같은 걸로 인해서 이 해당 학회가 해당 과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목적이고요. 야근식 때는 말 그대로 야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초과근무 내역서, 그다음에 그 초과근무 내역서에는 참여연구원이 몇 시 동안 무슨 내용으로 야근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데,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에 대해서 샘플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예, 거래명세서에 워크숍 등록비를 했고요. 대한환경공학과의 박상호 씨라는 참여연구원이 참석을 한 듯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환경공학회 워크숍 등록비를 했고, 이 환경공학회 날짜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가 누군지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브로셔가 나와 있습니다. 환경공학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데 주로 내용이 뭐다. 그래서 주제가 뭔지를 보고 이 주제가 해당 과제와 연관성이 있는 워크숍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빙 관리를 하면 학회 참석과 관련된 증빙은 아주 옳은 적격한 증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학회에 참석을 했는데 해당 과제와 전혀 무관한 학회라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불인정 처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야근 식대에 대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보여지는 것처럼 야근 식대를 집행했으면 그 카드로 보통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연구비 카드 전표가 있어야 되고 바로 이렇게 초과근무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일자, 그 다음에 근무 시작 시간, 종료 시간, 근무자, 그 다음에 근무 내용, 어떤 거를 주로 했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연구 책임자 확인입니다. 왜? 초과근무도 연구 책임자의 발의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초과근무한 게 연구비로 인정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연구 책임자의 관리하에 초과근무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야근식대가 적격한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수당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연구수당에 대한 증빙은 제일 중요한 게 내부 결제 문서도 중요하지만 기여도 평가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 기여도 평가가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계좌이체가 되게 중요한 서류입니다. 기여도 평가서는 참여했던 연구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연구자가 빠져 있는 기여도 평가는 적격한 평가서가 아닙니다. 즉, 연구수당을 지급할 대상자만 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참여했던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기여도 평가한 그 내용에 맞게끔 그 순서대로 연구수당이 집행이 돼야 돼요. A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연구수당 실제 집행액을 보니까 맨 마지막이다? 그러면 기여도 평가 잘못된 겁니다. 따라서 그 순서는 적어도 지켜서 연구수당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통 연구기관으로 이체하고 참여 연구원들한테 이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참여 연구원들한테 원천 징수 이후에 이 연구수당이 직접 참여 연구원들한테 이체된 내역, 이 계좌이체 증명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기여도 평가와 계좌이체에 대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여도 평가가 작성이 됩니다. 예, 누가 참여 연구원 누가 뭐 소속이 어떻게 되고 역할을 뭐 했는지. 그래서 기여도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정형화된 게 아닙니다.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샘플을 그냥 보여드린 겁니다. 과제 총괄 및 연구 방향 뭐 정립, 그 다음에 연구개발 활동, 연구 결과 도출 기여, 성실성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나 봐요. 이 기관은 이렇게 기여도 평가는 자기네들 그 연구기관의 기준에 맞게끔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평가 점수대로 연구비가 집행이 연구수당이 집행이 순서는 지켜져야 되고요. 예, 그렇죠. 지금 이 평가서를 보게 되면 김균환 연구원이 66점으로 제일 점수가 높은데, 우측에 보면은 신청 내역을 보면 역시 기여도 66점으로 제일 많은 금액이 책정돼 있죠.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복수가 참여한 2명 이상이 참여한 연구에 대해서는 1인이 연구수당 집행액 중에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70%까지죠. 예. 단독
참여가 아닌 이상. 예, 그리고 기여도 평가서를 할 때는 상단에 보는 것처럼 과제 번호, 과제 책임자, 그 다음에 과제명, 그 다음에 해당 연구기관,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왜? 해당 과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인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좌 이체 내역이 나와야 되는 거죠. 개인 계좌로 다 되어 있죠, 지금. 예, 개인 계좌로 이체가 됐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되게 중요한 서류다라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연구 활동비와 연구 수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애로하시는 증빙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증빙에 대한 샘플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혹시라도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신 연구기관들께서 만약에 우리는 저런저런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양식대로 했으면 좋겠다. 저런 양식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양식이 없는 경우에 만약에 정동회계법인에 문의를 하게 되면 저희는 이런 샘플을 다 가지고 있는지라 개인정보 보호를 블라인딩하고 여러분들한테 샘플 양식을 팩스나 아니면 캡처해서 이메일로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